한 지역의 도지사가 어떻게 나라를 뒤흔든 내란 혐의의 한가운데 서게 됐을까요? 오늘은 불법 계엄 사태 속에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혐의를 받게 된 한 도지사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공직자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 헌법적 의무란 무엇인지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죠. 이야,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권력이 오만하면 어떻게 몰락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 말은 이번 사건의 고발인, 그러니까 도지사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 한 문장만 봐도 이 사안을 둘러싼 갈등이 얼마나 첨예한지 바로 느껴지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이겁니다. 현직 도지사에게 씌워진 내란이라는 엄청난 혐의,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쪽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를 고발한 고북원 변호사입니다. 오 지사 측은 당시의 행동이 정당한 상황 관리였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고 변호사 측은 이건 헌법 수호 의무를 내팽개친 명백한 범죄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영훈 지사에게 딱 붙은 혐의 이름이 뭐냐? 바로 내란 부화 수행입니다. 어떠세요? 좀 생소하게 들리시죠? 부화 수행이라니. 이게 법적으로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뒤에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 지사가 내란을 막 기획하고 주도했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벌어진 그 흐름에 동조하고 슬쩍 발을 담그면서 결과적으로 쿠데타에 힘을 보태줬다. 바로 이 혐의인 겁니다. 이 모든 의혹이 시작된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2024년 12월 3일, 우리가 계엄의 밤이라고 부르는 그날이죠.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3시간의 공백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타임라인을 한번 같이 보시죠. 밤 11시에 전국의 불법 계엄이 선포됩니다. 오 지사는 30분 뒤에 출장해서 제주로 돌아오는데 도청으로 바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약 3시간 동안 자택에 머뭅니다. 바로 이 시간, 이 3시간이 모든 논란의 핵심인 겁니다. 결국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된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긴급회의를 소집하죠. 이 3시간의 공백을 두고 비판하는 쪽에서는요, 아주 아픈 기억을 소환합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 때 컨트롤타워 부재로 비판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빗대는 거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주도 측의 해명도 들어봐야겠죠. 아니다, 지사는 자택에서 전화로 모든 상황을 다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청 문을 왜 닫았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건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원래 밤에는 문 닫는 거다, 늘 하던 절차 그대로였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건의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 법적 다툼의 핵심 개념들을 좀 짚어볼게요. 이걸 알아야 이 사건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일단 내란죄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고 폭력을 쓰는 범죄, 이게 내란죄입니다. 우리 형법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사실상 법조계에서는 2024년 12월 3일의 그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어, 부화수행. 이게 오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죠. 한자 뜻을 그대로 풀면 남의 의견에 동조하고 그 뒤를 따른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반란군의 우두머리나 핵심 간부는 아니더라도 그거 괜찮네? 좋아, 그렇게 하자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쿠데타에 힘을 실어준 거니까 처벌하겠다는 조항입니다. 결국 이 갈등은 양쪽에 맞고소로 번졌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제주도 측은 고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요. 반대로 고 변호사는 오 지사를 내란 부화 수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전면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맞붙은 고소 고발 사건이 마침내 공식적인 수사기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책임자는 바로 2차 종합특검의 권청영 특별검사입니다. 특히 권 특검이 판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이번 수사에는 좀 더 사법적인 판단의 무게가 실릴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권 특검은 임명되자마자 내란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과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죠.
이건 사실상 1차 특검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까지 샅샅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특검은 구체적으로 뭘 들여다볼까요? 바로 이 질문들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 논란의 3시간 동안 통화 기록에는 과연 뭐가 담겨 있을까? 중앙정부와는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을까? 도청 폐쇄는 정말 그냥 늘 하던 일이었을까? 결국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오 지사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크게 물러나서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국가가 내 상급자가 명백히 법을 어기는 위법한 명령을 내렸을 때 공직자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사실 공직자는 근본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의무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의 지휘체계에 따라야 하는 복종의 의무죠. 하지만 동시에 그 명령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어기는 것일 때는 이건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부해야 하는 저항의 의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공직자의 궁극적인 충성 대상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내 바로 위의 상급자인가? 아니면 내가 목숨 바쳐 지키겠다고 선서한 헌법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딜레마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이미 답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위법한 명령인 줄 알면서도 그냥 따랐다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 판례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법적 잣대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도지사를 둘러싼 내란 혐의를 통해 공직자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물론 사법부의 몫이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남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리더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섣부른 행동을 피하는 신중함일까요? 아니면 불의에 맞서는 용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함께 찾아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